오늘은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을 부르는 이름들이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요, 기호를 만들어서 전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 기호와 단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단위 중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 나올 건데요. 전류는 기호로 I라고 쓰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항상 이탈리체, 즉 휘어진 글자로 나타내야 합니다. 전압은 대문자 V이고요. 역시나 휘어진 이탈리체이고요. 저항은 기호로 대문자 R이라고 나타내는데 이때 이 R도 역시나 휘어진 게 써야 합니다. 단위를 보면요. 전류는 A 대문자로 쓰고요. 단위는 모두 다 정자로 씁니다. 혹은 이렇게 밀리로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전압은요. 기호랑 똑같이 V라고 쓰고요. 이때 우리가 읽는 말 볼트라고 읽고요. 전압은요. 이렇게 쓰고요. 옴이라고 읽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회로도 기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회로도에서 나오는 기호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전지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긴 쪽이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전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가 열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이거 스위치였고요. 열린 걸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구와 비슷하게 저항이 걸릴 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색의 지글지글한 모양이고요. 전류계라고 해서 전류를 재는 기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전압을 재는 기계, 전압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류와 전압입니다. 전류와 전압. 전류라는 것은 뭔지 한번 볼게요. 전류는요, 기호로 대문자 I라고 나타내고요. 도선에서 전하가 흐르는 것을 바로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라는 것은 즉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해서 흐를 유자를 써서 전류라고 합니다. 단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암페어 혹은 밀리암페어를 사용하고요. 단위 한 번만 보고 갈게요. 1암페어는요. 1000mA와 같고 1mA는 0.001A와 같은 단위입니다. 자, 전류라는 것은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전하의 흐름을 통해서요, 우리는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를 한 거 한번 볼게요. 전기 회로의 비유. 자, 전기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지가 있고요. 전지에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전기 회로도를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 즉 물이 있는 물에서 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물의 흐름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 흐를 때 물이 흐르고 멈추는 것을 누가 담당하나요? 바로 스위치가 담당을 하죠.
여기서도 보면 스위치가 열려 있었을 땐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땐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은 물의 흐름에 있어서 즉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밸브는 도선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지 한번 볼까요? 전지는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전압이 높은 거, 예를 들어서 5V의 전압을 가질 수도 있고 낮은 전압인 1V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지의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구의 밝기는 커지고 전지의 전압이 작으면 불의 밝기도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 5V인지 혹은 1V인지라고 하는 이 전압은요. 물의 높이차와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데 물이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물레방아가 더 잘 돌아가겠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전압이 높다는 것, 즉 물이 높이 있다는 것, 전압이 낮다는 것, 물이 낮게 있다는 것. 그래서 전압은 물의 높이차와 같고요. 이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전지는 자, 얼만큼 물을 끌어주어야 될지 전압이 얼만큼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펌프와도 같습니다. 자, 물이 흐르려면요.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도관이 필요하죠. 이 수도관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전구는요. 물의 흐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물레방아와도 같겠죠. 그래서 물레방아는 즉 전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방향과 세기. 첫 번째 전류의 방향부터 볼까요?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요. 전지가 있을 때 도선에서 이렇게 전지가 있다면요.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즉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로 전자의 이동 방향이 있는데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예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다를까요? 옛날의 과학자들은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과학자들은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전자라는 거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작은 입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태어나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워낙에 그전부터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우리는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라고 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도선에서의 전자의 운동을 한번 전자의 운동을 한번 볼게요. 도선 속에서 전자의 운동.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하나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하나는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자, 도선에는요, 플러스의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있겠죠. 자,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류가 흐를 때, 두 번째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전자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즉 자유롭게 이동 혹은 이거를 무질서하다라고도 합니다. 즉 전자가 자기가 이동하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이동을 하지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전자는 모두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전자는 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 출발하는 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의 방향과 반대로 흐르는 게 바로 전류의 흐름이 되겠죠. 다음 전류의 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 혹은 밀리암페어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류의 세기라는 것은 도선의 단면을 통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암페어라는 것은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살펴봤을 때 도선의 한 단면을 봤을 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가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때 전자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요. 다른 말로 1쿨롱이라고 하고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가는 것을 바로 1암페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선을 그릴 때 전지와 함께 이렇게 전구를 그리는데요. 이러한 하나의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이 끊어지거나 혹은 다른 도선과 함께 합쳐지지 않으면 이 도선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즉 전하는 없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었던 전하의 양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처음 전하량이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해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류는 뭐의 흐름일까요? 전하의 흐름이겠죠?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전류가 흐르도록 도선을 연결한 것을 전기회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2번, 전류는 전자의 마이너스 극에서 2번, 전류는 전자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전자의 이동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3번,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혹은 밀리암페어이고 1밀리암페어는 1000분의 1암페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 우리가 전류가 무엇인지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압은요, 대문자 V라고 쓴다고 했고요.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큰 전류가 흐를 거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작으면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단위는 볼트 단위를 씁니다. 이 전지를 통해서 전압을 알 수가 있는데, 전압이 정해지는데, 이때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전지의 연결 방식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직렬 연결, 하나는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멋있는 말로 한번 전지의 직렬 연결을 표현해 볼까요? 전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교대로 연결한 것입니다. 교대로 연결. 자, 그래서요,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교대로 연결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회로도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V짜리의 직렬 연결이 된 전지가 3개가 있다면 처음 1V일 때보다 3개로 전지가 연결된 곳에서 전구의 밝기가 더욱 세질 겁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로 전지를 연결하게 된다면 첫 번째, 전압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이 전지 모두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압도 커지지만 대신 전지 사용 기간은 한개일 때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지의 병렬 연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병렬 연결. 이번에는 전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게 된다면 자,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각각 1V짜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병렬 연결은요. 전지의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과 그리고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과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의 특징은요. 전압은요. 이 전구의 밝기는 전지 하나를 했을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지 한 개와 같다. 두 번째로는요. 각각 전지 하나가 전구에 사용되고 전지 하나가 전구에 사용되고 또 이게 다 사용되면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지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지를 연결할 수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저항이에요. 대문자 R이라고 쓴다고 했고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단위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1옴이라는 것은요. 1V에 전압을 걸었을 때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선의 저항. 이러한 저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 그래서 저항이 생긴다고 해요. 자, 지금부터는요, ohm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ohm의 법칙, 저항과 전류와 전압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hm의 법칙은요, 바로 이런 건데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ohm의 법칙입니다. 화학에선 모두 다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전류의 세기는 대문자 I, 전압은 V, 그리고 저항은 대문자 R이라고 했는데요. ohm의 법칙은 보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니까 전압은 분모에 있겠죠? 분자에 있겠죠? 그리고 저항은 반비례니까 분모에 있겠죠? 바로 이게 ohm의 법칙입니다. 자,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저항은 서로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I분의 V 전류의 세기분의 전압이 되고, 자, 전압으로 보게 되면 전압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전압분의 전류 볼 거고요. 저항분의 전압 볼 거고, 마지막으로 저항부와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살필 때는요. 일단 저항이 일정해야겠죠.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전항이 항상 1이라고 했을 때 일정하니까요. 1로 일정할 때 전류가 1이면 전압도 1이 돼야 되고, 전류가 3이면 전압도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례하는 관계, 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항과 전압의 그래프일 때는요. 전류가 일정해야 되겠죠. 자, 전류가 일정할 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류의 값이 1로 일정하다라고 볼게요. 전류의 값이 1로 일정할 때 저항이 1이면 전압도 1, 저항이 3이면 전압도 3이 돼야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항과 전류의 관계에서 전압은 일정하겠죠. 일정할 때 보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번에는 전압이 1입니다. 1이라고 했을 때 전류의 세기가 1이어야 1일 때 전항은 1, 3일 때 3분의 1이 되어야 1이 되겠죠. 4일 때 4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페이지 91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전압이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1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고, 단위는 ohm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3번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걸리는 어떤 거에 비례한다. 즉 전압이랑 비례를 하고 이것을 옴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요.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계와 전압계는요, 모두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전압계는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 즉 기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계는 있기 때문에 암페어 혹은 밀리암페어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전압계는 전압을 재는 거기 때문에 볼트의 단위를 가지고 있겠죠. 서로의 다른 점부터 볼까요? 전류계는요, 재고 싶은 곳에 그 저항의 전기 회로도에서 직렬로 연결을 하고요. 반대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외워줘 볼게요. 전류계니까 지을, 리을, 초성이 같은 직렬, 연결. 전압계는 비읍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비읍이 들어가는 병렬, 연결이 되겠죠. 자, 다음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전류계와 전압계 모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전기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의 값 혹은 전압의 값을 모를 경우 무조건 마이너스 극 단자 중 최대 전류값 혹은 최대 전압값을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내가 재려고 하는 전압이나 혹은 전류값을 낮춰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류계나 전압계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바꿔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바늘의 눈금이 원래 0점보다 더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도선에 흐르는 값보다 최대값이 아닌 도선에 흐르는 값보다 작은 값으로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크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연결. 자, 저항의 크기와 연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떻게 해야 저항의 크기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저항이 작아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첫 번째, 물질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 도선의 길이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부터 볼까요? 물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체, 하나는 부도체입니다. 도체라는 것은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도체는요, 저항이 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가 바로 부도체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을 볼게요. 길이와 단면적. 자, 도선의 길이가 있을 때 같은 넓이일 때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자가 흐르는 저항에 흐르는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길수록 저항도 커집니다. 이번에는요, 좁은 도선과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넓은 도선이 있다면 자, 전자가 이동을 할 때요. 아무래도 넓은 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은 길이가 클수록 커지고 단면적이 클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저항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단면적에는 반비례 그리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는 방법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즉 우리 조금 전에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전지가 아닌 저항을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을 한 것입니다. 회로도를 한번 볼까요? 저항을 직렬 연결했다는 것, 즉 전지가 있고 회로도에서 저항을 나타내는 전구가 이렇게 나란히 직렬로 된 연결된 모양, 바로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 연결은 회로도에서 전구가 저항을 나타내는 전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렬 연결에서는요, 자 보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데 모두 다 끊임없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즉, 이 회로도에서 흐르는 전류가 총 3A라면 첫 번째에 있는 전구도 3A의 전류가 흐르고 두 번째에 있는 전구도 약 3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병렬 연결을 볼까요? 병렬 연결은요,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같은 게 아니라 전압이 같습니다. 전압이 같다. 즉, 예를 들어 전지의 전압이 3V였다면 세 번째의 전구도 3V, 네 번째의 전구도 똑같이 3V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같았다면 반대로 전압은 저항에 비례를 하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전류를 볼게요. 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전체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즉 전체가 3A일 때 여기도 3A, 여기도 3A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살펴보면 각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 즉 전체 전류가 3A일 때 각각의 저항도 3A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첫 번째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와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즉 전체 전류가 3A로 흐르고 있다면 각각 세 번째에 있는 저항과 네 번째에 흐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더한 값이 바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전류의 값은요, 옴의 법칙에 따라 구할 수가 있는데 옴의 법칙은 저항, 세 번째 저항분의 전압, 네 번째는 네 번째 저항분의 전압이 되고요. 여기에서 저항의 병렬 연결 때는요, 전류의 값이 전체 흐르는 전압의 값이 전체에 흐르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했죠. 자, 다음은 전압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입니다. 즉, 여기 전지에 총 3V가 흐른다면 각각 저항 1V 혹은 2V 더한 값이 전체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전체 전압은 저항 첫 번째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 두 번째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이때 V1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첫 번째 저항값 곱하기 전류의 세기 그리고 두 번째 전압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두 번째 저항과 같은데요. 이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 전류의 세기는 같겠죠.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을 보면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습니다. 즉 전체 모두 3V라면 첫 번째 저항에 세 번째 저항이었죠. 세 번째 걸리는 저항의 전압의 값과 네 번째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모두 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항을 비교를 해볼까요? 계속해서 직렬 연결로 예를 들어 계속 전구를 연결하게 된다면 더 많은 전구를 직렬 방향으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연결된다. 즉 도선의 길이와 가 길어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저항도 함께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렬로 계속해서 전구를 연결하게 되면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옴의 법칙에 의하면 저항은 전류의 세기에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전체 전류는 감소하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직렬 연결해서 도선이 한 곳이 끊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남은 전구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의 병렬 연결을 볼게요. 저항의 병렬 연결은 병렬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구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이것은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단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감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나 옴의 법칙에 따라 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인 전체 전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회로 하나의 전구가 끊어진다고 해도 다른 전구에는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직렬 연결이 사용되고 언제 병렬 연결이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220V의 전압을 사용하고 있고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그리고 불을 켤 때, 냉장고를 켤 때 모두 다 따로따로 켰다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저항의 병렬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끈다고 냉장고가 꺼지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모두 같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와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 값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꺼질 수 있는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퓨즈나 혹은 전기 차단기 같은 곳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볼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또 단면적이 클수록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직렬 연결에서는 어떤 게 일정했죠? 바로 전류의 세기 혹은 전류가 일정하고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직렬 연결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라고 했고요. 4번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고요. 하나는 X축이 전류이고 Y축은 전압이고, 다른 그래프는 X축이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일 때입니다. 각각 저항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 B, C, D 그리고 여기 B, D라고 해볼게요. 자, X축은 전류고 지금 Y축은 전압이라면 기울기는요,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입니다. 즉, X축과 Y축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X축 분의 Y축이다. X축은 전류, Y축은 전압이니까 전류 분의 전압이 기울기가 되겠죠. 우리 ohm의 법칙 한번 써볼까요? ohm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저항 분의 전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이 되겠죠? 지금 전류분의 전압이 기울기니까 즉 기울기는 저항값이 됩니다. 그래서 A, 기울기가 더 큰 A가 B보다 저항이 더 크겠죠. 저항은 A가 B보다 더 크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볼까요? 역시나 이번엔 X축은 전압, Y축은 전류입니다.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전압분의 전류니까 이것은 저항이 아닌 저항분의 1, 즉 저항의 역수값을 갖게 되죠. 저항의 역수값을 갖는다는 것, 즉 기울기가 반대일수록 저항값이 크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큰 저항값은 기울기가 큰 C보다 D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의 특징을 보면 A랑 지금 D가 더 저항이 크기 때문에 단면적이 일정할 때 A의 도선과 D의 도선의 길이가 더 길고, 만약에 도선의 길이가 같다면 A와 D에 흐르는 도선의 단면적이 더 작아지겠죠? 여기까지 읽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이지 94페이지를 한번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94페이지는요,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전압의 크기를 나타냈는데요. 하나는 니크롬선의 크기가 짧을 때, 그리고 니크롬선의 크기가 길 때, 즉 짧을 때는 저항이 더 작고 길어질 땐 저항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실험이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전류계는 저항과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바로 전류계니까 직렬 연결을 해야 되고, 이번엔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 1번부터 볼게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크게 하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저항이 일정할 때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두 번째,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ohm의 법칙에 의해서 2번도 맞는 것. 3번, 더 긴 니크롬선을 실험하면 전류의 세기가 크게 측정된다라고 했는데 더 긴 것을 연결하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니 전류의 세기가 더 작게 측정이 되겠죠. 역시나 ohm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3번을 볼까요? 3번을 보면요. 자, X축은 전압이고요. Y축은 전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X축분의 Y니까 전압분의 전류가 되고요. 이것은 즉 저항분의 1인 저항의 역수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큰 A가 B보다 저항이 더 작겠죠. 자, 그래서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B가 A보다 더 저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